성공하는 사람이 믿고 따르는 5가지 절대 법칙. 친절을 베풀어라. 다른 이와 마음을 나누고 싶은가?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이 먼저 지나갈 수 있게 하라. 누군가의 하루를 멋지게 만들어주고 싶은가? 돈이 다 떨어진 주차요금 징수기에 대신 돈을 넣어둬라. 누군가의 기운을 북돋고 싶은가? 생필품 꾸러미를 만들어 불우한 이웃에게 건네라. 이렇게 간단하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의 하루를 기쁘게 빛나게 해줄 수 있다. 우리가 사람들과 교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때 사회도 우리의 영혼도 더욱 강해진다. 시카고 대학교와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무언가를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큰 행복을 느낀다. 일반적으로 똑같은 사건이나 활동을 반복해서 경험하면 행복감이 줄어든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쾌락 적응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받기보다 줄 때는 이 쾌락 적응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이 5일 동안 $5를 받았다. 첫 번째 집단은 자신을 위해 돈을 썼고 두 번째 집단은 다른 사람을 위해 썼다. 실험을 시작할 때는 모든 피실험자가 비슷한 정도의 행복감을 느꼈다. 그런데 5일이 지나자 첫 번째 집단의 행복감은 줄어든 반면 두 번째 집단의 행복감은 일정하게 유지됐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지만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자신에게 집중할 때는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게 되고 그 결과 자기 경험을 의미 있게 느끼지 못한다. 반면 돈을 팁으로 쓰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사회적 비교를 하지 않아서 베푸는 경험 자체에 주목하고 행복감을 느낀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줘라. 싱어송라이터 돌리 파튼의 아버지는 문맹이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그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린 나이부터 일해야 했다. 돌리 파튼은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 누구보다 명석하지만 그를 몰라서 자기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해왔다. 컨트리 음악 분야의 세계적인 아이콘이자 성공한 사업가가 된 파튼은 사람들이 아버지처럼 그를 모른다는 이유로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아버지 리 파튼을 기리며 도서기부 기관인 상상도서관을 설립했고 모든 아이가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상상도서관은 가계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출생 직후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이들에게 엄선한 책들을 보내준다. 전 세계 아동들에게 매달 책을 100만 권 이상 보내주고 현재까지 1억 권이 넘는 책을 전달했다.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꿈을 꾸고 가능성을 넓히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파튼에게 자신의 행동은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인생과 미래를 가져다 준다는 의미가 있었다. 돌리 파튼처럼 살 때 우리는 행복을 나누고 다시 돌려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힘을 준다.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과 보람이 다르다. 그러므로 이 5가지 방법 중에 당신 마음에 가장 와 닿은 것 하나를 골라라. 골랐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다. 행복을 싹 틔우고 가꿔라. 행복한 삶은 바로 오늘부터다. 파트 3. 두 번째 절대 법칙. 위험을 계산하면 선택지가 늘어난다. 당신을 방해하는 주변 환경. 비관의 구렁이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고 당신이 이룰 성취에 해방을 놓는 환경을 일컫는다. 이런 상황은 가족관계, 친구관계, 직장생활 등 일상의 전반에서 일어난다. 비관의 구렁에서는 비관론자들이 대장 노릇을 한다. 자기만의 규칙으로 당신이 가진 가능성을 제한하며 간혹 당신을 규정하려 든다. 이것이 지속되면 당신도 능력의 한계가 생기고 발전이 정체되며 성과가 줄어든다. 비관의 우렁은 변명하고 안주하며 유행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원동력이자 성공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다. 이들은 리스크를 감당하는 일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판단보다 남의 판단을 더 중시한다. 주도적으로 인생을 개척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이 자기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둔다. 이런 태도 또한 자기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된다.
출신지가 어디든, 돈을 얼마나 가졌든, 인생의 어느 시기를 살든 상관없이 누구나 안 돼 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 학교는 입학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 너는 못 들어갈 거야. 내 스펙으로 그 직장에 취직하지 못할걸? 아는 사람도 없잖아. 거기로 이사하지 마. 그 사업은 이미 레드오션인데 시작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있다. 몇 번이나 안 된다는 말을 들어봤는가? 몇 번이나 당신의 꿈이 비웃음을 샀는가? 몇 번이나 당신의 능력을 의심받았는가? 몇 번이나 신뢰받지 못했는가? 안 돼! 라고 듣는 순간 숨이 막히고 갑갑한 기분이 든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때 그의 비관적인 부분은 당신과 상관없는 경우가 많다. 사실은 자기의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이들은 불합격 통지를 받을까봐 지원을 건넨다. 고용되지 않을까봐 이직을 건넨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사를 건넨다. 경쟁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업을 건넨다. 이들은 바로 변명쟁이의 유형에 딱 들어맞는다. 변명쟁이는 어디에든 존재한다. 부모님, 선생님, 상사, 친구, 배우자, 가족 중에도 있다. 누구든지 비관의 구렁에 빠질 수 있지만 특히 변명쟁이가 가장 쉽게 빠진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비관의 구렁에서 안락함을 느낀다. 모든 변명쟁이의 마음속에는 울타리가 있다. 크고 견고하며 전기가 흐르고 사방을 에워싸는 울타리다. 변명쟁이는 여태껏 자신이 혹은 누군가가 세워준 울타리를 넘어보려고 하지 않았다. 긴 시간 동안 울타리를 기어오르거나 뛰어넘거나 주변을 서성이면 안 된다고도 배웠다. 그건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비관의 구렁에서 탈출하라. 현실은 변명쟁이 생각과 아주 다를 때가 많다. 마음속의 울타리는 가까이에서 보면 생각보다 훨씬 작고 허술하며 전기도 전혀 흐르지 않는다. 그 근처를 거닐어 보면 울타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군데군데 바깥으로 뚫려 있는 것이다. 울타리를 이렇게 살펴보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손해다. 시도라도 한다는 말이지만 울타리를 제대로 보기 전까지는 탈출할 생각조차 못하고 꼼짝없이 그 안에 갇혀 살아야 한다. 변명쟁이에게 울타리는 또 세상의 전부다. 많은 변명쟁이가 당신 또한 그 안에서 살기를 바란다. 변명쟁이들이 자신의 불안을 당신에게 떠넘기도록 두지 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격한 전제가 필요한 일은 거의 없다. 물론 공을 시속 145km로 빠르게 던질 수 없다면 프로야구 투수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은 없다.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세상에 주목받고 그 아이디어는 바로 당신이 떠올릴 수 있다. CEO가 되기 위해 경영대학원에 갈 필요도 없다. 정치 경험이 있어야만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이 점을 기억하라. 인생에는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당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얼마나 좋은 사람이든 얼마나 친절을 베풀든 상관없이 당신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애쓰고 노력할 수 있겠지만 무슨 수를 써도 그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신을 시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들의 탓일 수도 있다. 당신의 탓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 아닌가? 누구 탓인지는 상관없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살면서 아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그리고 매일 이 진리대로 살아갈 때 당신은 원하는 대로 삶을 주도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이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최고의 인생을 사는 데만 집중하게 된다. 그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다. 반면에 비관의 구렁이 당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둔다면 당신은 스스로 삶을 제한하는 울타리를 만드는 꼴이다.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다는 일과 같다. 그건 당신을 걸을 수도, 뛸 수도, 하다 못해 기어오를 수도 없다. 외부의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한 안 돼! 라는 말이 당신의 내적으로 회의감을 느끼며 넌 안 될걸! 이라는 독백으로 변하는 순간 당신은 위험지역에 발을 들인 셈이다.
우리가 자신에게 안 될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혹은 자꾸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비관의 구렁에 빠진다. 비관의 구렁을 경제적 맥락에 놔보자. 나는 돈을 별로 못 버니까 내가 꿈꾸는 삶을 살 수 없어. 비관의 구렁을 직업적 맥락에 놔보자. 나를 채용할 일이 없을 테니까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 한계는 우리를 규정할 뿐 아니라 한계를 만들어 틀에 가둔다. 이왕 틀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종이와 펜을 들고 너비와 높이가 각각 5cm인 상자를 그려보라. 이때 상자 테두리를 두껍게 그려라. 이제 이 상자 안에 당신의 인생 목표를 모두 적어라. 개인적으로, 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 상자에 맞춰 인생 목표를 모두 적어 넣으려니 어떤가? 다 적어 넣지 못했을 것이다. 상자의 테두리는 삶의 한계를 상징한다. 이 가로세로 5cm짜리 테두리는 변명쟁이가 그 안에서 매일 살아가는 울타리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표주의로 한계선을 그을 때 목표를 성취할 확률도 즉각 제한된다. 목표를 위해 내줄 자리를 두꺼운 테두리가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제 상자를 지워라. 상자를 지우고 나면 함께 사라지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것, 삶을 힘겹게 만들던 것을 지워라. 종이에서 상자를 깨끗이 지우며 지금 무엇을 치우고 있는지 생각하라. 당신은 벽을 쓸어내고 목표를 세울 깨끗한 도화지를 만들고 있다. 이제부터는 훨씬 수월하다. 공간이 더 생겼으니 내 인생의 목표를 쓰고 생각하고 상상할 자유도 커졌다. 상자는 존재하지 않고 너는 평화뿐이다. 사는 동안 이 점을 늘 기억하길 바란다. 앞길을 막아선 장애물은 없애야 한다는 것을. 비관의 구렁에 빠지지 않는 방법 1. 당신의 지원군을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비관의 구렁에서 탈출한 뒤 다시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다음 3가지 전략을 활용하라. 첫 번째, 지원군을 제대로 만들어라. 두 번째, 백만장자의 수표를 써라. 세 번째, 발명가의 비밀을 배워라. 비관의 구렁에서 탈출하는 첫 번째 방법은 당신의 지원군을 점검하고 제대로 만드는 것이다. 보통 지원군은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쏟고 관심을 두는 친밀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 등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당신의 지원군이 될 수 있다. 작가 짐 로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자주 어울리는 5사람의 평균이다 라고 말했다. 그의 견해는 평균값이 곧 결과가 된다는 평균의 법칙과 의미가 비슷하다. 이것으로 보아 지원군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인물들이며 우리의 관점, 행동, 기분, 심지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모든 연령대의 성인 3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메타 연구를 한 결과 좋은 지원군을 가진 사람은 수명이 50% 증가한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은 심장질환, 고혈압, 비만을 겪은 위험이 컸다. 최근 당신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지원군 5명을 정하는 법. 당신의 지원군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름을 소리내 읊어보라. 나열한 이름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물어라. 당신은 그 사람들을 모두 곁에 두고 싶은가? 그 사람들은 당신을 일으켜 세워주는가? 주저앉히는가?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그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낸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이 되는가? 그들은 당신이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가? 아니면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은가? 지원군 중 누군가가 당신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 같다면 그 사람은 당신 곁에서 떠나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그를 지원군에서 빼야 한다. 우리에게 인생에 불필요한 짐을 놓을 여유 공간은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자산이다. 당신이 동경하는 사람, 당신에게 조언하고 충고해주는 사람, 당신에게 도전하는 사람, 당신에게서 최고의 모습을 끌어내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사람, 상품, 시장을 간파하는 타고난 이야기꾼과 시간을 보내라. 음악의 조예를 기르고 싶다면 창의적 영감을 나눌 연출자, 연주가, 작곡가와 시간을 보내라. 의료계에서 종사하고 싶다면 의사, 간호사와 시간을 보내라. 그들에게서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방법을 배워라.
지원군은 일방 통행식 관계가 아니라 공생 관계다. 누군가가 당신을 돕고 가르치고 달라지게 했다면 당신도 받은 만큼 세상에 돌려주라. 다른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라. 변명쟁이는 곁에 둘 사람을 신중하게 고르지 않는다. 그저 자기와 생각이 비슷한 변명쟁이들을 찾는다. 반면에 대담한 혁신가는 누구에게 곁을 내어줄지, 혹시 넘어지는 순간이 오면 누구에게 일으켜달라고 부탁할지 고민한다. 그들은 사람을 고르고 선택하는 능력, 즉 지원군 구성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지원군을 만드는 일, 그리고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결정하는 일은 큰 힘이 들지는 않지만 당신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제대로 된 지원군이 생길 때 기관의 구렁에서 탈출하기가 더 쉬워진다. 지원군은 당신을 방해하거나 도려내는 게 아니라 당신을 지지하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 당신 곁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지원군이 당신의 일을 대신해주는 역할은 아니다. 지원군은 당신이 대담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상담하고 충고하고 격려해줄 수 있다. 또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 하지만 장벽을 오르는 일은 당신이 직접 해야 한다. 남이 세운 한계는 말 그대로 남이 세운 한계일 뿐이고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신의 한계는 자기가 정한다. 이제 두 번째 지원군을 만들어라. 첫 번째 지원군과 달리 두 번째 지원군은 직접 관계는 없지만 당신이 알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라. 이들은 당신이 물어보며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지원군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로 구성된 올스타 팀이라고 생각하라. 최정예 선수 5명으로 팀을 꾸려보자. 누구를 이제 뽑겠는가? 이 상황에서 넬슨 만델라는 어떻게 했을까? 엘리자베스 케이디 스탠턴은 기관론자들에게 어떻게 맞섰을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면 나를 어떻게 격려했을까? 드림팀의 가치로는 아이디어, 능력, 재능에 힘입어 당신은 재능의 깊이를 더할 수 있고 몹시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다. 당신은 더 넓게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당신에게는 둘 지원군이 있다. 당신이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친구와 멘토, 그리고 당신이 닮고자 하는 선구자들이다. OX 규칙. OX 규칙은 삶의 핵심 영역을 빠르게 살피고 진단하고 조정하는 간단한 도구다. 우리는 지금 바로 지원군을 확정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언급한 지원군 5명을 정하는 법칙을 좀 더 발전시켜서 OX 규칙을 어떻게 활용할지 살펴보자. 종이 위에 큰 상자를 그리고 각 상자의 다음 5가지 항목을 적어라. 상자 1. 당신의 조력자 5명을 적어라. 상자 2. 당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5명을 적어라. 상자 3. 당신이 가장 자주 하는 활동 5가지를 적어라. 상자 4. 지난 1년 동안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 5가지를 적어라. 상자 5. 지난 1년 동안 당신이 위험을 감수했던 순간 5가지를 적어라. 각 상자마다 적은 답변을 살펴보라. 이제 중요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인가? 나열된 내용을 봤을 때 한눈에 나의 최고의 모습이 보이는가? 대답이 아니오 라면 당신이 시간, 노력, 관심을 쏟는 대상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OX 규칙을 활용해 삶의 모든 영역을 분석할 수 있다. 지원군을 포함해 삶의 다른 영역도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OX 항목이 현재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원하는 삶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 한계 대신 가능성을 선택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삶의 무한한 기회가 열릴 것이다. 비관의 구렁에 빠지지 않는 방법 2. 백만장자의 수표를 써라. 올바른 태도는 우리가 잠재력을 펼치도록 뒷받침해주고 성실성과 투지는 우리가 목표에 가닿도록 밀어준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무작정 행동부터 하려고 한다. 과업을 완수하려면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또한 일리가 있지만 행동하기 전에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당신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행동파라고 해도 잘못된 태도로 일에 착수한다면 시작부터 삐걱거릴 것이다. 태도가 올바르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간다. 대담한 혁신가는 자기가 못하는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잠재력을 발휘한다. 그는 걸림돌을 치우고 기회를 만든다.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산다. 또한 겁내지 않고 일탈이 넘어와 있는 원대한 꿈을 꾼다. 이 원대한 꿈은 백만장자의 수표에서 시작된다.
수표를 한 장 뜯어 받는 이의 자기 이름을 쓰고 금액란에 $10,000,000라고 써라. 진짜로 돈이 들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수표를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라. 이 수표는 이제부터 꿈의 인생을 상징하고 당신에게 삶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일깨울 것이다. 짐 캐리가 할리우드에 처음 입성했을 때에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원하는 배역을 맡을 일이 요원했다. 돈도 없었다. 짐 캐리는 밤마다 멀홀랜드 도로 한 구석에 주차해 두고 자신을 다잡고 응원했다. 수년 뒤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그가 한 이야기에 따르면 그때 짐 캐리는 감독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그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줄 것이며 곧 유명해질 거라고 스스로 격려했다. 짐 캐리는 자신의 꿈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자기에게는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그렇게 훨씬 나아진 기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또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쇼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역할들은 다 내 거야. 이미 결정됐는데 대본이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짐 캐리는 수표에 $10,000,000 출연의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라고 쓰고 그 이안을 1995년 추수감사절로 정했다. 그는 수표를 지갑에 보관했다. 그 후 짐 캐리는 할리우드에서 경력을 쌓았고 그의 코믹 연기도 점점 좋아졌다. 그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출연하게 될 때마다 지갑 속의 수표를 확인하며 목표를 절대 잊지 않았다. 짐 캐리가 출연한 에이스 벤츄라, 마스크, 덤앤더머가 흥행에 성공했고 그는 1996년 영화 케이블 가이의 출연료로 $20,000,000를 선지급받으며 자기가 세운 목표를 훌쩍 뛰어넘었다. 짐 캐리처럼 꿈을 생생하게 그려보라. 방금 쓴 $10,000,000 수표를 보며 삶의 가능성을 언제나 기억하라. 수많은 사람이 $10,000,000 수표를 손에 쥐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지만 정작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는 않는다. 물론 목표가 반드시 돈일 필요는 없다. 목표가 돈이 아닌 사람들도 많다. 그러므로 자기만의 수표가 무엇인지 찾아라. 기간의 구렁이 당신 인생을 잠식하느냐 마느냐는 오로지 당신에게 달렸다. 짐 캐리는 자기를 뽑지 않는 감독이나 캐스팅 담당자를 탓하는 대신 내 일에 자신에게 득이 되는 선택을 내렸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뛰어넘는 원대한 목표를 세울 때 꿈의 인생은 시작된다. 그리고 그 목표가 삶의 중심이 될 때 꿈의 인생은 계속된다. 남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지만 실은 가능하다고 매일 자신에게 일깨울 때 꿈의 인생은 활짝 꽃피운다. 비간의 구렁이에 빠지지 않는 방법 3. 발명가의 비밀을 배워라. 발명가들은 가능성을 창조하는 힘을 안다. 가능성의 세계에 살면서 가능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게 발명가의 일이다. 틀에 갇히지 않고 한계에 매이지 않는 사고방식 덕분에 발명가는 판도를 흔들고 뒤집을 수 있다. 우리는 발명가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이제부터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성공하려면 기꺼이 실패하라. 세상에 일부러 실패하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우리는 뼛속 깊이 승부에서 이기를 원한다. 세상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승자가 되고 싶고 승승장구하고 싶어한다. 어린 시절 우리는 축구 경기에서 형제와의 말싸움에서 이기고 싶어했다. 직장에서는 영업 전략 발표를 멋지게 해내고 경쟁사를 이기고 싶어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지는 것을 싫어한다. 실패하면 낙담, 굴욕, 조롱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과감하게 도약하지 못한다. 당신이 실패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더라면 진작 멋지게 도약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발명가들만 아는 비밀이다. 기간의 구렁에서 탈출하는 세 번째 방법은 실패를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언뜻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승리하는 게 목표라면 어째서 실패를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언제나 성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기려면 질 각오도 해야 한다. 성공하려면 굳게 마음먹고 실패할 수도 있는 일을 시도해야 한다.
성공을 갈망하면서도 모험을 감행하지 않을 때, 안락함에서 빠져나와 더 발전할 길을 찾지 않을 때,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하기 때문이다. 실패 자체는 실패가 아니다. 감히 도전하고 열망하고 행동하고 전진하지 않는 것이 실패다. 실패를 친구처럼 대하라는 말은 이상하게 들린다. 실패란 당신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 것이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고 엉망진창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패를 바라보는 고정관념이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실패를 생각하는 방식이다. 못 믿겠다면 변명쟁이에게 가서 물어보라. 변명쟁이들은 제대로 시작해보기도 전에 포기한다. 결과를 지레짐작하고 시작을 알리는 총선을 울리기도 전에 경주에서 기권한다. 변명쟁이도 범생이처럼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놀림감이 되고 평가받는 일이 두려워서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고 안주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제 성공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실패를 바라보자. 대담한 혁신가에게 실패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목표로 통하는 길이다. 이들은 남들을 감명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과감하게 도약한다. 시간이 흐르면 이 도전이 그의 명성을 끌어올린다. 대담한 혁신가는 자신을 세상에 던져서 결국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얻어맞고 승치가 나고 멍들 각오를 한다. 물론 대담한 혁신가도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들이 슈퍼맨은 아니다. 미지를 두려워하는 건 괜찮다. 차이는 이 다음부터다. 대담한 혁신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혁신으로 나아가는 데 주저하거나 행동을 망설이지 않는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실패라는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현재 안주하는 곳에서 벗어나 모험을 시작해야 한다. 당신이 대담한 혁신가라면 실패가 당신을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손을 뻗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공을 찾아가는 길 위에서는 실패해도 괜찮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다. 대부분 사람의 생각과 달리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다. 실패는 배우고 시도하는 길이다. 당신에게 소개할 두 발명가를 알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발명가의 비밀 덕분에 큰 성공을 거뒀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다. 5,000번 실패한 발명가 다이슨을 만들다. 먼지 봉투가 없던 듀얼 사이클 진공 청소기로 대박을 터뜨린 제임스 다이슨. 그는 15년 동안 5,126개의 제품을 만들었다. 그 당시에는 먼지 봉투가 없는 진공 청소기가 생소했다. 진공 청소기에 먼지 봉투가 없으면 먼지를 어디에 어떻게 담는단 말인가? 다이슨의 아이디어를 비웃어 쓸 수많은 변명쟁이를 상상했다. 그 당시 청소기에는 당연히 먼지 봉투가 있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세운 한계다. 다이슨은 먼지 봉투가 있는 좋은 청소기를 만들려 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먼지 봉투가 없는 청소기를 만들려고 했다. 그는 한계가 아니라 가능성에 집중했다. 다이슨 같은 발명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꿈을 꾼다. 가장 원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다. 대담한 혁신가는 현재 상황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비전을 세운다. 혁신을 주도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며 문제의 돌파구를 찾아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 원대한 꿈은 실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이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계획이 틀어지고 잠이 실패할 수도 있다. 다이슨 같은 발명가도 자신의 도전에 실패가 거듭되리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르친 일을 원동력 삼아 다음 도전에 더 잘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대담한 혁신가는 실패가 무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 모든 일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처음부터 성공한다면 목표를 높게 잡지 않을 것이다. 발명가로서 다이슨은 평생 실패했다. 그러나 현재는 기사자기를 받은 억만장자다. 사람들은 다이슨의 창의력과 행보를 존경한다. 그를 현재 위치로 이끄는 것이 바로 실패다. 대담한 혁신가는 성공보다 실패를 더 자주 하기도 한다. 그 덕분에 남들은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 결과 어째서 실패했는지 점검하고 고민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 바로 이 어째서가 해결책을 가져다 준다. 실패는 새로운 기회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더 좋은 기회로 이끄는 잠재적 발판이다. 옷을 버릴까봐 겁내지 않고 과감하게 뛰어드는 사람. 그 사람이 유리한 고지에 선다.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는데 자꾸 실패할 때가 있다. 이때 대담한 혁신가는 변명쟁이와 달리 인생이 자기에게만 불공평하다고 투덜대지 않는다. 일이 예상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낙담하지 않고 긍정하는 태도가 그를 남다르게 만든다. 가진 걸 몽땅 잃은 발명가 억만장자가 되다. 샘 윌턴은 27세에 아칸소주 뉴포트에서 벤 프랭클린 잡화점을 열었다. 윌턴은 5년 만에 가게의 연 매출을 7만 2천 달러에서 23만 달러로 3배 넘게 늘렸다. 그런데 윌턴이 임대계약을 갱신하려고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윌턴은 임대계약서에 계약 갱신 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걸 미처 챙기지 못한 상황이었다. 윌턴의 가게가 장사가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였던 홈스는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았다. 그 지역에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던 홈스는 자기 아들이 잘 나가는 잡화점을 운영하길 바라는 것이다. 윌턴은 뉴포트의 다른 지역으로 가게를 이전할 방법이 없었고 홈스는 그 점을 악용해서 윌턴이 가게를 팔도록 압박했다. 윌턴은 결국 자신이 노력한 대가로 얻은 뉴포트에서 가장 성업하게 된 가게를 통째로 뺏겼다. 당신이 윌턴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 사람은 그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 좌절하고 아예 다른 일을 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다른 종목의 가게를 열었을 것이다. 실제로 윌턴은 어떻게 했을까? 그는 돌파구를 찾았다. 뉴포트에서 440km 정도 떨어진 아칸소주의 벤턴빌에서 셀프 서비스 마트를 연 것이다. 시간이 흘러 윌턴은 미국에서 가장 큰 독립마트를 세우게 됐다. 능동적이고 독창적으로 상황에 접근한 덕분이었다. 대부분의 소매상과 달리 윌턴은 제조사의 지역 물류창고에서 가까운 소도시에 주목했다. 그는 셀프 서비스 모델을 새롭게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돈을 더 쓰게 만들었다. 리처드 테들로우에 져서 거대 기업에 따르면 윌턴은 상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계산원을 한두 명만 두어 인건비를 줄였다. 혁신적 변화를 도입해 비용을 절감하고 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한 덕분에 윌턴은 사업을 키울 수 있었다. 이때 세운 원칙이 윌턴의 다음 사업의 중요한 뼈대가 됐다. 44세에 사업 아이디어를 고심하던 중 윌턴은 월마트라고 이름 붙인 더 큰 규모와 수익성을 갖춘 사업을 시작했고 그 덕분에 억만장자가 됐다. 윌턴은 불리한 계약 때문에 가게를 뺏기고 살던 동네에서 억지로 떠나야만 했다. 아쉽지만 훌훌 털고 또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해결된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월턴 같은 대담한 혁신가는 과거의 실수에 집착해봤자 소용도 없고 걸림돌만 된다는 사실을 안다. 대담한 혁신가는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타인이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월턴은 홈스에게 가게를 뺏겼지만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고 상황을 바꾸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대담한 혁신가는 혁신하는 법을 안다. 월턴은 성견지명을 갖고 파격적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했고 물류, 판매, 재고 관리를 탁월하게 수행했다. 그는 뛰어난 집단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유통제국을 건설했다. 월마트가 뉴포트의 18번째 지점을 내면서 월턴은 떠난 지 19년 만에 뉴포트로 되돌아왔다. 뉴포트 고객들이 금세 월마트로 몰리면서 한때 월턴이 소유했고 그때까지 건물주의 아들이 운영 중이던 벤 플랭클린 잡화점은 문을 닫아야만 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일과 실패에 굴복하는 일은 다르다. 다이슨과 월턴 같은 대담한 혁신가들은 실패를 일시적인 문제로 대한다. 그래서 바닥을 치는 순간에 가장 높이 도약할 수도 있다. 실패는 찾아오고 지나간다.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최상의 결정법 1. 위험과 보상을 따지는 능력을 키워라. 이제 막 구워낸 따끈따끈한 초코칩 쿠키가 쟁반 위에 놓여있다고 상상해보라. 10분 동안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만 하면 이 맛있는 쿠키를 공짜로 먹을 수 있다.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이 생각에 잠긴 동안 실패자들은 벌써 대답을 내놓는다. 한탕주의자는 초코칩 쿠키를 듣는 순간 등산에 참여하기로 한다. 변명제기는 가파른 언덕을 듣는 순간 등산에 불참하기로 한다. 한탕주의자, 초코칩 쿠키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변명쟁이, 언덕이라고? 농담이지? 한탕주의자는 보상에만 정신이 팔려서 위험을 간과한다. 변명쟁이는 위험에만 신경 쓰느라고 보상을 놓친다. 이렇듯 실패하는 사람은 위험 혹은 보상에만 근거해 결정을 내린다. 보상이 좋기 때문에 기회를 쫓거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꽁무니를 뺀다. 반면에 대담한 혁신가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위험과 보상에 접근한다. 위험과 보상 비율을 따져본다. 손실을 보호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보상을 얻는다. 대담한 혁신가는 위험과 보상을 저울질해 보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언덕이 얼마나 가파른지, 등산을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는지, 초코칩 쿠키는 몇 개인지 등을 알아본다. 그는 위험에만 집중하거나 혹은 보상에만 집중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대담한 혁신가는 위험과 보상의 관계에 주목한다. 이것이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비결이다. 변명쟁이, 한탕주의자, 대담한 혁신가가 투자 기회를 평가하는 방식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변명쟁이, 저는 투자 안 합니다. 투자로는 돈을 못 벌거든요. 보상을 가부평가하고 위험을 과대평가한다. 한탕주의자, 이 생명공학 분야 주식은 2개월 안에 가치 50% 이상 오를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실이죠. 보상을 과대평가하고 위험을 과소평가한다. 대담한 혁신가, 이 주식은 연말까지 가치가 3배 오를 수도 있고 25%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잠재적인 부담과 위험을 함께 파악한다. 현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대담한 혁신가는 위험과 보상 비율을 활용한다. 위험과 보상 비율이란 잠재적인 보상에 비례해서 위험을 얼마만큼 감수할 수 있는지 나타낸다. 위험과 보상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지표가 비관적이거나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은 아니다. 최고의 선택을 내리기 위해 각 선택지의 파급 효과를 모두 헤아려 보는 것이다. 어떻게 위험과 보상 비율을 활용해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도전을 감행할 때 그 결정으로 얻을 잠재적 보상이 잠재적 손실의 몇 배가 되는지 확인하라. 위험과 보상 비율은 전통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활용했다. 투자 기회에 내재한 잠재적 이익을 따져보고 투자로 얻을 총이익을 따져보는 것이다. 비경제 분야에서도 위험과 보상 비율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롭게 제안받은 일자리를 간단하게 평가해보자. 먼저 장단점 목록을 만든 다음 그 직무의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을 모두 나열하라. 그리고 각 특성의 점수를 매겨라. 이때 최고점이 5점, 최저점이 1점이다. 이 직무의 긍정적 특성 보상의 총점은 18점이다. 부정적 특성, 위험의 총점은 6점이다. 그 결과 보상과 위험 비율은 18대 6이다. 18을 6으로 나누면 3대 1이 된다. 뒤에는 보상과 위험 비율이 최소 3대 1 이상일 때 잡으라고 한다. 즉, 잠재적 보상이 잠재적 위험보다 3배 이상이면 좋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보상 비율을 높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상과 위험 비율이 5대 1이라면 잠재적 보상이 잠재적 위험보다 5배 높은 것이다. 다만 보상과 위험 비율이 얼마든 이는 신중한 예측이지 정확한 과학이 아니며 전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선택을 저울질할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제공하게 고려하라. 긍정적인 면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꽤 많다. 할리우드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나 스칼렛 요한슨 같은 영화배우가 되고 싶어. 대박만 터지면 여생이 보장되는 거야. 일이 잘 안 풀려도 최소한 후회 없는 삶을 산 거야. 후회 없이 모험을 무릅쓰는 것, 담대하게 목표를 성취하는 것 모두 좋다. 하지만 이 사람은 위험과 보상 비율을 간과했다. 보상을 파악하는 건 쉽다. 대박이 터지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진다는 긍정적인 면을 모르는 사람은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은 어떤가? 이 결정으로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수년을 허비할 수 있고 가족과 지내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부정 수입이 없을 수도 있다. 내를 무릅쓰고 이 모험을 하겠는가? 그렇다. 뭐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잠재적 보상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보상과 위험을 치우침 없이 저울질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라.
즉 보상만큼 위험도 참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보상과 위험을 모두 파악했다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보상만 생각할 것이다. 많은 경우에 보상을 생각하는 편이 더 쉽다. 특히 낙관주의자는 보상에 이기기 마련이다.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서 공명정대하게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꼴을 경계하라. 현명하게 결정을 내렸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한 가지 전략은 미래로 가서 현재를 돌아보는 것이다. 상상해보라. 대배우가 되려고 30년 동안 오디션을 봤는데 아직 대박은 터뜨리지 못했다. 이제 60살인데 한 번도 주연을 맡지 못했다면 그렇게까지 고생해야 했을까? 커리어 인생의 끄트머리로 가서 현재를 돌아본다면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투자를 평가하든 일자리를 고르든 위험과 보상 비율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최상의 결정법 2. 손해 위험을 줄이는 3가지를 기억하라. 수익이 얼마나 될지 궁금한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재적 수익에 비례한 잠재적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에 신경 써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손실을 보호하는 것, 즉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수익을 창출할 기회에 들킨 나머지 위험 요소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 많다. 위험과 보상에는 2가지 요소, 즉 손실과 수익이 있다. 수익에 집중하기는 쉬운 반면 손실은 부차적으로 여겨질 때가 많다. 손실은 중요하다. 투자 수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을 통제하고 제한해야 노력의 결실을 보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손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방법 3가지를 소개하겠다. 돈을 쓰면서 벌어라. 차등 투자하라. 그만둘 때를 알아라. 돈을 쓰면서 벌어라. 대부분 사람은 무언가 팔 때 돈을 번다고 생각한다. 그때 자산은 현금화하고 이익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을 벌리는 것은 무언가 사들일 때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매를 완전히 결정하기 전에 발품을 팔 때다. 예를 들어 집을 산다고 생각해보라. 집을 사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집의 구조와 상태, 동네의 치안, 학군 수준을 조사하면 다른 구매자들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보통 구매 의사를 밝히기보다는 밝히기 전에 거래에서 발을 빼기가 더 쉽다.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수집할 수도 없고 위험 요소를 모조리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조사하고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서 당신이 사려는 것을 잘 파악해야 한다. 그럼 나중에 돌발 변수가 생겨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투자의 인풋, 즉 구매에 관심을 쏟는 것이 단기적인 사고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투자의 아웃풋, 즉 판매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선행 투자를 하는 셈이다. 투자를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중차대한 순간은 아웃풋이 아니라 인풋에 있다. 돈은 쓰면서 벌어라. 차등 투자하라. 차등 투자란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매겨서 시간과 에너지를 안배하는 것이다. 차등 투자는 분산 투자와 다르다. 분산 투자란 단순히 여러 종목에서 자금을 나눠 투자하는 것으로 바구니 하나에 계란을 몽땅 넣어두지 않는 것과 같다. 투자할 때는 가장 자신 있는 최고 확신 종목에 돈을 더 분배하고 가장 자신 없는 최저 확신 품목에 돈을 덜 분배함으로써 각 종목에 얼마를 투자할지 조정한다. 처음부터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면 자신감을 갖고 투자할 수 있다. 돈을 많이 투자한 종목에서 이익을 얻으면 투자 실력이 올라가고 돈을 적게 투자한 종목에서 손실을 보면 상대적으로 타격이 작기 때문이다. 반대로 돈을 많이 투자한 분야에서 손실을 보고 돈을 적게 투자한 분야에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차등 투자를 하는 근본 목적은 수익을 확신하는 종목의 우선 투자의 전반적인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는 드물다. 대담한 혁신가는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잘 모르는 분야에 돈을 조금 투자한다. 반면 한탕주의자는 여기저기에 투기를 한다. 인생에도 차등 투자를 할 수 있다. 기쁨을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영감을 주는 기회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라. 개인적, 직업적, 경제적, 감정적으로 당신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들과 기회를 투자하라. 마찬가지로 당신의 기분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사람과 일에는 시간과 힘을 조금만 할애하라. 단순하게 들리겠지만 당신은 이 원칙을 얼마나 자주 체계적으로 실천하는가?
차등 투자를 하려면 우선 선택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어디에 시간과 힘을 더 투자할지 우선순위를 정해두면 언제나 완벽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든 완벽한 결정이란 없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목표를 선택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삶의 가치를 더해준다는 확신이 드는 사람들과 기회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실패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고 확신 종목의 시간과 노력과 집중한다면 체계적이고 주도적으로 운명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만둘 때를 알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한번 시작하면 절대로 그만두지 말고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배운다. 하지만 그만둘 때를 아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르다. 패배자들을 붙들고 있으면 실패만 거듭한다. 아무 소득 없이 스트레스만 받는 일이다. 우리는 수년 전에 끝냈어야 할 관계를 지금까지 질질 끌기도 하고 우리를 지지해주지 않는 사람을 지원군으로 두고 괴로워하기도 한다. 포기하기 싫어서 참고 견디며 수용하기도 한다. 그렇게 하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실패할까봐, 남에게 나쁘게 비칠까봐, 중도 포기자라는 딱지가 붙을까봐 초조해야 한다. 지금 나의 행복이 아닌 혹시 모를 후폭풍에 신경을 쓴다. 그래서 온갖 짐을 짊어지고 응석을 받아들며 진작 썼어야 할 관계의 불씨를 가지고 잠깐 방황하는 거야. 앞으로 나아질 거야. 그 사람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패배자는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패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자기관리가 필요하고 스스로 시간, 노력, 돈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언제 손을 떼지 않은 것은 이익을 보호하고 최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빠를수록 좋지만 더 손해를 보기 전에 나아갈 방향을 조정해도 늦지 않다. 최상의 결정법 3. 위험을 계산하고 보상 기회를 보라. 손실을 보호하는 게 퍼즐의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 있는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것이다. 기회만 찾는 사람들은 냉큼 실리콘밸리나 윌스트리트로 몰린다. 그곳이 부와 권력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또 냉큼 기술벤처 기업으로 몰린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다수 사람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당신이 이상하고 튀어 보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다르게 행동하는 당신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기회를 놓치는 바보라고 생각할 것이다.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 벤처 기업을 창업하거나 헤지펀드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토머스 에디슨이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아니어도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골드러시일 때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서 반드시 광부가 될 필요는 없었다. 광부들이 묵을 숙박업소를 운영하거나 광부들이 식사할 식당을 열거나 광부들이 쓸 장비를 팔아서 큰 돈을 버는 일도 있다. 누구나 빌 게이츠, 스티브 젤족스, 스티븐 잡스를 안다. 세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진 까닭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최초로 해냈기 때문이다. 이들이 도전을 감행한 덕분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몸담고 싶어하는 산업 분야가 생겨났다. 그들이 산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이들 기업이 위치한 팔로알토나 시애틀에 지금처럼 사람이 몰리지 않았다. 당신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보라. 지금부터 소개할 발명가들이 바로 이렇게 했다. 당신은 이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이들의 발명품을 사용하고 있다. 어니 프레이즈, 알루미늄 캔 뚜껑 발명가. 캔 뚜껑을 딸 때 세상에서 가장 청량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게 다 어니 프레이즈 덕분이다. 1959년 공학자였던 프레이즈는 나들이를 하러 갔다가 음료수 캔 짜개를 안 가져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전용 짜개나 열쇠로 음료수 캔을 딸 수 있었다. 그날 도구가 없던 프레이즈는 어떻게 캔을 땄을까? 언제나 해결책을 찾아내는 여느 발명가처럼 프레이즈도 캔 따개의 대체물을 찾았다. 바로 자동차 범퍼였다.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프레이즈는 잠이 안 오는 밤에 캔 뚜껑 문제를 고심했다. 고리형 캔 뚜껑은 이미 다른 발명가가 만들었지만 고리 부분이 쉽게 망가졌다. 프레이즈는 고리를 캔에 고정하는 못을 만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캔 중심에 금을 내어 못을 박아 고리를 고정하자 고리를 끊어뜨리지 않고 캔 구멍 덮개를
업체를 들어올릴 수 있었다. 페이지는 이 발명품을 미국 알루미늄 회사인 알코아에 팔았고 짧게 뚜껑 기계 공구업체를 세워 매년 5억 달러 이상을 벌었다. 여기에서 얻을 교훈은 평상시 생기는 문제에 과감하게 도전을 하는 것이다. 다른 전문가들이 이미 도전해서 실패했다면 어떤 방법이 효과가 없는지 밝혀준 그들에게 감사하고 당신은 효과가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아라. 샘 본, 막대 사탕 제조 기계 발명가. 러시아 이민자였던 샘 본은 사탕이나 막대 사탕을 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막대 사탕 제조 과정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기계를 만들었다. 사탕에 막대를 자동으로 꽂아놓는 기계였다. 1912년 본은 자기 이름을 딴 본 사탕 기계를 발명했다. 본은 저스트 본이라는 사탕 제조 업체를 세우고 피프스, 마이트 앤 아이크, 핫 타말레 등 유명한 사탕 브랜드를 만들었다. 그는 막대 사탕 제조 기계를 발명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1916년에 샌프란시스코 명예 시민증을 받았다. 여기에서 얻을 교훈은 일은 더 낫게, 빠르게, 쉽게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서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것이다. 대담한 혁신가는 이런 일을 한다. 하이먼 림맨, 현대식 지우개가 달린 연필 발명가. 1850년대에 이미 연필도 지우개도 있었다. 하지만 지우개가 달린 연필은 없었다. 지우개가 달린 연필은 1858년에 등장했다. 문방구 주인이었던 하이먼 림맨이 연필에 지우개를 달아서 특허를 등록했다. 림맨은 이 특허를 조셉 레켄도르퍼에게 10만 달러에 팔았다. 1875년 미국 대법원은 레켄도르퍼 대 파버 소송에서 지우개 연필은 발명품으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워드헌트 판사의 판결문은 이러했다. 조합물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각 구성물의 힘이나 효과를 합침으로써 전혀 다른 힘, 효과, 결과를 창출해야만 한다. 구성물의 조합은 새로운 결과를 생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분리된 요소의 집합체일 뿐이다. 그 결과 파버 같은 다른 연필 제조사들도 레켄도르퍼에게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고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만들어 팔 수 있었다. 여기에서 얻을 교훈은 두 사업가가 승부를 펼쳤다는 것이다. 한 명은 이겼고 한 명은 졌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대단했다. 찰스 브레노, 신발 크기를 재는 브레노 기구 발명가. 1925년 신발 발명가의 아들이었던 찰스 브레녹은 신발 치수를 정확히 재기 위해 발의 길이, 너비, 발바닥 아치를 측정하는 브레녹 기구를 발명했다. 시러큐스 대학교 학생이었던 브레녹은 기구를 만드는데 총 2년이 걸렸는데 그 후 브레녹의 발명품은 거의 1세기 동안 미국에서 표준 신발 측정 기구로 쓰였다. 브레녹 기구가 발명되기 전에 사람들은 나무 조각으로 신발 치수를 쟀다. 브레녹 기구는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파크 브레녹 신발 가게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줬다.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군에 고용된 브레녹은 군인용 부츠와 신발이 정확한 치수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임무를 맡기도 했다. 여기에서 얻을 교훈은 무엇인가? 미흡하다면 개선하라는 것이다. 기존 방식이 부정확하다면 정확하게 만들어라. 배트 네스미스 그레이엄, 수정액 발명가. 배트 네스미스 그레이엄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텍사스 신탁은행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전동 타자기가 출시된 후 네스미스와 동료 비서들은 이 새로운 기계의 사용법에 미숙해서 서류에 오타를 많이 냈다. 그림 그리기가 취미였던 네스미스는 실수한 부분 위에 간단히 덧칠한 화가들처럼 오타 위에도 덧칠을 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1956년 네스미스는 주방용 믹서기로 템플라 연료를 사용한 하얀색 콩나물을 섞어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종이와 비슷한 색의 용액을 만들었다. 그리고 작은 붓으로 오타가 난 부분에 덧칠을 해서 실수를 가려줬다. 자기만의 오타 지우개를 만든 것이다. 네스미스가 동료 비서들에게 샘플을 나눠주고 수정액 만드는 부업에 시간을 더 쏟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이기지 않게 해고됐다. 네스미스는 낙담하지 않고 부업을 전업으로 삼아 자기가 만든 수정액 이름이 액체 종이, 리퀴드 페이퍼로 바뀌었다. 한 달에 수정액을 100병 정도 파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한 네스미스는 20년 지난 후에는 4,750만 달러를 받고 사업을 블레트에 넘겼다.
여기에서 얻을 교훈은 당신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 실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상의 크기보다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찾아라.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유명해질 필요는 없다. 막대사탕 제조 기계 발명가를 벤치마킹하라는 것을 기억하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보상의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돈을 무한정 벌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억만장자를 목표로 삼지 않아도 된다. 우리 사회가 부를 유달리 중요하게 생각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경제적 만족감이 곧 삶의 보람이 돼버렸다. 하지만 삶을 오로지 돈으로 정의할 필요는 없다. 억만장자의 기준에 따를 필요도 없다. 당신은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만의 성공을 이루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정의한 행복대로 살지 마라. 당신이 감수하는 모험이 유일무이한 만큼 당신이 얻는 보상도 유일무이해야 한다.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남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일이다. 대부분 사람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알고 있다. 그저 외면하는 것뿐이다. 성취감은 아이디어, 행동, 노력에서 비롯된다. 또한 당신은 무엇을 창조했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꿨는가로 평가받을 것이다.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방법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향력의 크기는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도가 더하다. 치명적인 질병의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지만 환자 한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 수백만 명의 학습을 돕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할 수 있지만 학생 한 명의 삶을 어루만지고 그에게 평생 남을 영감을 줄 수도 있다. 10억 명 인구의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지만 10명에게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쳐줄 수도 있다. 자기만의 자리를 찾아라. 남들이 지나치는 곳을 유심히 살펴라.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궁리하면 어떤 모험을 감행해야 하는지도 보인다. 실패를 반가워해도 되는 5가지 이유.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이유는 다양하다. 당신이 들이는 시간, 노력, 돈에 맞먹은 결과를 얻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위험에 합당한 보상을 얻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우리가 위험을 실패와 연결짓기 때문이다. 실패의 영향은 지속적이다. 경제적뿐만 아니라 감정적,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실패는 고통스럽다.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실패는 생각보다 삶의 지키게 된다. 물론 우리가 실패도 삶의 일부이며 실패해도 괜찮다는 말을 자주 듣는 것에 비해 실제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지만 실패는 마지못해 받아들여야 하는 먹구름이 아니다. 대담한 혁신가에게 물어본다면 그는 실패를 적이 아니라 친구처럼 여긴다고 대답할 것이다. 실패는 당신을 강인하게 만들어준다. 지나간 성공만큼 아니 어쩌면 성공보다 더 유익하고 값진 정보와 피드백을 제공해줄 것이다. 성공이 우리에게 위대함을 일깨워준다면 실패는 성공했을 때 펼쳐질 가능성을 일깨워준다. 기억할 점은 모든 사람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실패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소개하겠다. 발명가의 비밀에서 살펴봤듯이 대담한 혁신가는 실패를 친구로 생각한다. 우리 당신도 그래야 한다. 실패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라. 그동안 성공만 거듭했다면 몰랐을 자기 모습을 발견하라. 성공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왜? 라고 질문하는가? 절대 안 한다. 성공하면 그저 행복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범생이가 바로 이렇게 산다.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자아 성찰을 할 기회도 부족하게 마련이다. 반면 실패했을 때 원인을 분석하기가 더 쉽다.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연습이 부족했거나 경쟁력 있는 전략을 짜지 못했거나 단순히 일진이 나빴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잘못됐는지 살피면서 준비, 행동, 실행, 실수, 결과 등 여러 실패 원인을 찾아라. 자책하는 게 아니라 나쁜 습관, 잘못된 선택, 미흡한 전략을 바로잡는 것이다. 실패에 맞서라. 실패했다고 도망하지 마라. 실패에 파묻히지도 마라. 실패를 분석하고 교훈을 얻어라. 무엇이 잘못됐고 왜 잘못됐으며 어떻게 잘못됐는지 파악하라. 기억하라. 자아 성찰을 하는 동안 패배감에 젖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 싸움에 임하는데 필요한 새롭고 귀중한 피드백을 얻을 것이다. 실패는 우리가 새로운 모험에 들어가게 한다. 우리는 실패할 때 배우고 성장하며 용기를 내고 위험을 감수한다. 늘 성공만 한다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담대함이나 과감함 없이
모험을 하지 않고 범죄인간한테 조사 안일하게 사는 것이다. 어째서 안 좋아하게 될까? 실패는 자기의 한계를 확인하는 일이다. 차라리 실패를 회피하는 편이 마음이 편하다. 하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밀쳐야 한다. 경기장에 들어서라. 지저분해져도 괜찮다. 기억하라. 실패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첫발을 떼라. 각오를 다지고 도전하라. 자주 도전할수록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으로 도약하는 발판이다. 우리는 실패하면 인생이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졌는데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다. 실패 후에는 자연스럽게 부끄러움, 패배감, 민망함이 따라온다. 나는 끝났다. 게임에서 졌다. 사업이 망했다. 영업을 못했다. 승진에서 떨어졌다. 투자금을 날렸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지금 당장은 슬프다. 하지만 실패는 새로운 시작으로 통하는 창이 된다. 실패의 뒤에 숨은 실패의 원인을 찾아낸다면 다시 일어서는데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결코 실패는 최종 승부가 아니다. 우리는 또 다른 날을 살아갈 것이며 다음번에는 더 제대로 준비할 것이다. 실패를 연습 경기로 생각하라. 상황을 미리 살피고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고 어떤 방법이 효과가 없는지 사전 조사를 한 셈이다. 기억하라. 실패는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문자 피드백이다. 실패는 당신을 겸허하게 한다. 언제나 이기기만 하면 안일함에 빠지기 마련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어째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겠는가. 이대로 시간을 보내면 단지 안일한 상태에서 넘어서 실패할 뿐만 아니라 현 상태를 위협하는 모든 일을 건네게 된다. 더 멀리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도전의식 없이 살면서 게을러지고 날마다 습관처럼 살게 된다. 넌 하루하루가 모여 금세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된다. 성공하는 사람은 최정상의 밑바닥을 모두 보고 세상을 정확하게 조망한다. 언제나 안주하는 사람은 추락을 생각하지 않는다. 추락을 생각하지 않으면 밑바닥으로 떨어진 삶도 절대 알지 못한다. 수많은 사람이 최정상에 머물고 싶어한다. 그곳에서의 삶이 더 쉬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정상의 삶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최정상에만 머물면 현실 감각이 무뎌지고 자기만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둘째, 최정상에 서면 그 자리를 지키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다. 반면 밑바닥에 있으면 전체를 조망할 수도 있다. 밑바닥에서는 올라갈 일만 있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밑바닥에서는 나쁜 상태가 지속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 고개를 들어라. 이제부터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실패는 자주 할수록 덜 무서워진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실패 자체보다 끔찍할 때가 많다. 두려움에 정복당하면 기회를 놓치는 법이다. 변명쟁이와 본생이가 이 경우에 속한다. 이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도전은 긍정적 기회보다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움직이기보다 가만히 있기로 결정하고 경기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백기를 든다. 첫 시도에서 실패할 수 있다. 실패를 극복하는 법을 배운다면 두 번째 시도부터는 두려움이 덜할 것이다. 두 번째 시도에서 또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 느끼는 두려움은 첫 번째 시도 이전보다도 훨씬 덜하다. 실패가 당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서 실패가 내민 손을 잡아라. 기억하라. 일단 경기장에 들어서기만 하면 미지는 더 이상 미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자신의 세상에 내놓고 나면 적응하는 건 시간 문제다. 실패할수록 두려움이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질수록 자신감이 쌓인다. 자신감이 쌓일수록 새로운 기회가 보인다. 새로운 기회가 보일수록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